알리스테어는 엘레노어를 끌고 와인 저장고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 안 돼! 엘레노어를 놔줘! 아서의 친구, 해리가 알리스테어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알리스테어는 해리를 향해서도 총을 쏘았고 해리는 쓰러졌. 여기로 오면 다 죽여버리겠다. 알리스테어는 엘레노어를 끌고 비밀 통로 안으로 사라졌. 형사 데이비스는 알리스테어를 추격하려 했지만 비밀 통로는 오래전에 폐쇄된 듯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젠장, 놓쳤나? 형사 데이비스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데이비스 경위, 여기 부상자가 있네. 형사의 외침에 데이비스는 해리에게 달려갔다. 해리는 어깨에 총을 맞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해리 경위, 괜찮으신가? 괜찮네. 알리스테어 녀석, 꽤나 지독한 놈이야. 반드시 그자를 잡을 겁니다. 엘레노어를 구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겁니다. 형사 데이비스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런던 경찰은 알리스테어 핀치를 체포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펼쳤다. 며칠 후 런던 외곽의 한 버려진 공장에서 알리스테어와 엘레노어가 발견되었다. 알리스테어는 엘레노어를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여자를 쏘겠다. 알리스테어는 여전히 엘레노어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고 있었다. 알리스테어, 이제 그만 포기해라. 너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형사 데이비스는 알리스테어를 설득하려 했다. 포기라고? 아니,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엘레노어, 너는 나와 함께하는 거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거야. 알리스테어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엘레노어를 바라보았다. 싫어. 난 당신과 함께 가지 않아. 당신은 그저 미치광이 살인마일 뿐이야. 엘레노어는 알리스테어에게 마지막 저항을 했다. 뭐라고? 감히 내게 그런 말을 해? 알리스테어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엘레노어를 노려보았. 그래, 너도 죽어라. 알리스테어는 엘레노어를 향해 총을 쏘려 했다. 그 순간 엘레노어는 알리스테어의 손을 쳐냈다. 그리고 알리스테어의 손에서 떨어진 권총을 주어 그를 향해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알리스테어. 엘레노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알리스테어에게 말했다. 엘레노어, 너 설마? 알리스테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였어. 그리고 나를 납치해서 당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지. 더 이상 당신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엘레노어는 알리스테어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공장에 울려 퍼졌다. 알리스테어는 가슴에 총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다. 알리스테어 핀치, 체포한다. 형사 데이비스는 알리스테어에게 수갑을 채웠다. 엘레노어, 괜찮나? 형사 데이비스는 엘레노어에게 다가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네, 괜찮아요. 엘레노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다 끝났어. 알리스테어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형사 데이비스는 엘레노어를 안심시켰다. 알리스테어 핀치는 살인, 납치, 불법 미술품 거래 등 수많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엘레노어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윌리엄과 토마스, 그리고 올리비아와 같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점차 아픔을 극복해 나갔다. 아빠, 보고 계시죠? 이제 알리스테어는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예요. 아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엘레노어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조용히 읊조렸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보고 싶어요. 엘레노어는 아버지의 묘비에 붉은 장미 한 송이를 바쳤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빠. 엘레노어는 아버지의 묘비를 뒤로하고 윌리엄과 함께 묘지를 나섰다. 엘레노어,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윌리엄은 엘레노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 윌리엄,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엘레노어는 윌리엄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 엘레노어, 우리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윌리엄은 엘레노어를 품에 안고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사랑해, 엘레노어. 나도 사랑해, 윌리엄. 엘레노어는 윌리엄의 품에 안겨 새로운 희망을 꿈꾸었다. 몇 년 후 엘레노어는 런던의 작은 갤러리에서 자신의 첫 개인전을 열었다. 전시의 제목은 아버지의 정원이었다. 엘레노어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고통, 그리고 알리스테어에게 납치되었던 끔찍한 경험들을 예술로 승화시켜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창조해냈다. 엘레노어,
정말 자랑스러워. 내 작품들은 정말 놀랍도록 아름다워. 윌리엄은 엘레노어의 곁에서 그녀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모두 윌리엄, 내 덕분이야. 네가 없었다면 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엘레노어는 윌리엄의 손을 잡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니야, 엘레노어. 넌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재능 있는 예술가이고 내 안에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빛나는 영혼이 있어. 윌리엄은 엘레노어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널 매우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윌리엄의 말에 엘레노어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 윌리엄. 내 말이 내게 큰 위로가 돼. 엘레노어는 윌리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엘리, 전시회 축하해. 토마스와 올리비아도 엘레노어의 전시회를 축하해주기 위해 갤러리를 찾았다. 토마스, 올리비아, 와줘서 고마워. 엘레노어는 친구들의 방문에 환한 미소로 답했다. 네, 작품들은 정말 감동적이야, 엘리. 특히 붉은 눈동자의 악몽은 정말 강렬했어. 올리비아는 엘레노어의 작품 붉은 눈동자의 악몽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작품은 알리스테어에게 납치되었던 당시 엘레노어가 느꼈던 공포와 절망을 강렬한 붉은 색채로 표현한 작품이었다.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내게 고통스러운 상처로 남아있어. 하지만 그림을 통해 그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가고 있어. 엘레노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넌 잘 해낼 거야, 엘리. 우린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토마스는 엘레노어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 주었다. 고마워, 토마스, 올리비아.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 엘레노어는 친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그날 밤 엘레노어는 윌리엄과 함께 템스 강변을 거닐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윌리엄, 저 별들 좀 봐. 정말 아름답지? 엘레노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했다. 엘레노어. 마치 내 눈동자처럼 맑고 아름다워. 윌리엄은 엘레노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윌리엄,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별들을 보며 행복하게 살자. 엘레노어는 윌리엄의 손을 잡고 소원을 빌었다. 그래, 엘레노어. 우리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자. 윌리엄은 엘레노어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사랑해, 엘레노어. 나도 사랑해, 윌리엄. 엘레노어는 윌리엄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다. 시간이 흘러 엘레노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전 세계의 유명 미술관에 전시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엘레노어는 자신의 성공을 아버지와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준 윌리엄과 친구들에게 돌렸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아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했어요. 엘레노어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보고 싶어요. 엘레노어는 아버지의 묘비에 붉은 장미 한 다발을 바쳤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빠. 제가 아빠의 뜻을 이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게요. 엘레노어는 아버지의 묘비를 뒤로하고 갤러리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새로운 작품을 위한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엘레노어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세상에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엘레노어는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예술을 향한 열정으로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엘레노어는 캔버스에 첫붓 터치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생명이 아름다운 색채로 탄생하고 있었다. 영화제 레드카펫의 화려한 불빛 아래 빅토리아 비키 스털링은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짙은 에메랄드빛 눈동자와 불타는 듯한 붉은 머리카락, 그리고 완벽한 몸매는 그녀를 단숨에 런던 연예계의 샛별로 떠오르게 했다. 유명 연극학교에 다니는 재원이자 촉망받는 배우이자 모델인 그녀는 코츠월드의 작은 마을에서 온 가족, 특히 여동생과 가ቅ한 사이였다. 그녀의 꿈은 런던을 넘어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것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객석에 앉은 한 남자, 에드워드 에디 해리슨에게 향했다. 날카로운 눈매와 매력적인 미소를 가진 그는 런던의 유명 로펌 변호사였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 출신에
최근 이혼의 아픔을 겪은 그는 마치 운명처럼 비키에게 끌렸다. 에디는 그녀에게 샴페인을 권하며 다가갔다. 비키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잔을 받아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날 밤 비키는 친구 클로이에게 에디에 대해 이야기했다. 뭔가 강렬하게 끌리는 느낌이었어. 눈빛이 정말 잊혀지지 않아. 클로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조심해, 비키. 그런 남자들은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많아. 하지만 비키는 에디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었다. 에디는 비키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선물을 보내며 구애를 했다. 그는 비키의 SNS 계정을 몰래 지켜보는 것은 물론 그녀의 주변 인물들에게까지 접근하며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그는 서서히 비키의 일상에 파고들었다. 비키는 에디의 집착을 눈치채지 못했다. 한편 런던에 사는 비키의 삼촌, 전직 형사인 아서 스털링은 조카의 안전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에디의 배경을 조사하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뭔가 수상해. 저 남자는 뭔가 숨기고 있어. 아서는 비키에게 경고했지만 이미 에디에게 마음을 빼앗긴 그녀는 삼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에디는 비키에게 점점 더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비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그녀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조차 참지 못했다. 비키는 에디의 지나친 간섭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제발, 에디. 나에게도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 에디는 비키의 말에 격분하며 소리쳤다. 넌 내 거야. 다른 남자는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마. 에디의 폭력적인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비키는 그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한편 클로이는 에디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은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에디의 전처를 만나 그의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는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조심하세요. 클로이는 비키에게 에디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비키는 이미 에디의 계략에 휘말린 후였다. 에디는 교묘한 말솜씨와 거짓말로 비키를 안심시켰다. 내가 너무 예민했어. 비키, 다시는 안 그럴게. 널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비키는 에디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에디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비키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고 그녀의 친구들에게까지 협박을 일삼았다. 비키는 에디의 관계 어린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제 그만해, 에디. 우린 끝났어. 에디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격분하여 비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넌 영원히 내 거야. 누구도 널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어. 비키는 에디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에디는 그녀를 놔주지 않았다. 그는 비키를 자신의 고급 아파트로 끌고 갔다.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는 그날 밤 끔찍한 비극의 현장이 되었다. 아서는 비키와 연락이 닿지 않자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클로이와 함께 비키를 찾아 나섰다. 한편 런던 경찰청에 노련한 형사 앨리스터 핀치 경감은 에디 해리슨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에디의 전처로부터 에디의 폭력성에 대한 제보를 받은 상태였다. 뭔가 일이 터질 것 같군. 핀치는 직감적으로 에디가 위험한 인물임을 느꼈다. 아서와 클로이는 에디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들은 문이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강제로 문을 열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선 그들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비키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비키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핏자국이 선명한 날카로운 부엌칼이 뒹굴고 있었다. 아서는 조카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그녀는 이미 의식을 잃은 후였다. 클로이는 오열하며 999에 신고했다. 곧이어 핀치 경감이 이끄는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에디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핀치 경감은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증거를 수집했다. 부엌칼에 묻은 지문, 아파트 곳곳에 흩뿌려진 혈흔, 그리고 에디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 한 올까지. 모든 증거가 에디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에드워드 해리슨을 긴급 체포해. 핀치 경감의 명령에 런던 전역에 비상이 걸렸다. 에디의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시민들의 제보가 빗발쳤다. 에디는 런던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숨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고급 승용차를 버리고 낡은 옷으로 갈아입은 채 은신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의 추적은 끈질겼다. 핀치 경감은 에디의 도주 경로를 분석하여 그가 은신하고 있을 만한 지역을 좁혀나갔다. 한편 아서는 비키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제발, 비키. 눈을 떠다오. 하지만 비키의 상태는 심각했다. 에디가 휘두른 칼은 그녀의 폐를 관통했고
과다 출혈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비키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아서는 조카의 죽음에 오열했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비키. 비키의 사망 소식은 영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언론은 연일 비운의 여배우, 스토커에게 살해당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여론은 에디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핀치 경감은 반드시 에디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마침내 에디는 은신처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저항했지만 끈질긴 추격 끝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 에디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을 뿐이야. 그녀가 나를 배신했어. 에디의 뻔뻔한 태도는 핀치 경감의 분노를 더욱 치밀게 했다. 에디의 재판은 영국 사회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에디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비키를 죽일 의도는 없었으며 단지 그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핀치 경감이 제시한 증거들은 에디의 주장을 무력화시켰다. 특히 에디가 비키를 스토킹하고 협박했던 정황, 그리고 범행 현장에 남겨진 명백한 증거들은 그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보여주었다. 배심원단은 오랜 심의 끝에 에디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장은 에디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 에디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지만 결국 그의 형량은 확정되었다. 비록 법은 에디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비키의 가족과 친구들은 에디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서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빠졌다. 그는 사랑하는 조카를 잃었고 범인은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클로이 역시 비키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에디와 같은 스토커 범죄자들에게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키의 어머니, 엘리너는 딸의 죽음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녀는 비키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가까스로 버텨왔지만 결국 딸의 곁으로 떠나고 말았다. 엘리너는 죽기 전 아서에게 유언을 남겼다. 비키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주세요. 아서는 엘리너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비키와 같은 억울한 희생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단체와 연대하여 캠페인을 벌이고 정치인들에게 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시간이 흘러 에디는 14년 후 감형을 받아 조기 출소하게 되었다. 그는 출소 후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다. 에디는 어디를 가든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조용히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엘레노어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예술가의 길을 걸으며 세상에 아름다움과 희망을 전파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항상 윌리엄과 친구들이 함께할 것이다. 그들은 엘레노어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그녀의 예술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동반자였다. 엘레노어는 그들과 함께 앞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고마워요, 여러분. 사랑해요. 엘레노어는 마음속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 세월이 흘러 엘레노어와 윌리엄은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그들의 첫째 아들, 아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고 둘째 딸, 릴리는 엘레노어가 가장 좋아하는 꽃에서 이름을 따왔다. 아서, 릴리, 이리 와보렴. 엄마가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게. 엘레노어는 아이들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옛날 옛적에 아주 먼 나라에 아름다운 공주님이 살았어요. 엘레노어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사건들을 동화처럼 각색해서 들려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쁜 마법사가 나타나서 공주님을 납치해갔어요. 엘레노어는 알리스테어를 나쁜 마법사로 자신을 아름다운 공주로 묘사했다. 하지만 용감한 왕자님이 나타나서 공주님을 구해주었어요. 엘레노어는 윌리엄을 용감한 왕자로 자신을 구해준 형사 데이비스를 요정 데모로 묘사했다. 그리고 공주님과 왕자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엘레노어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엄마, 그 공주님이 혹시 엄마예요? 아서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엘레노어에게 물었. 맞아, 아서. 그 공주님은 바로 엄마야. 엘레노어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와, 엄마, 정말 멋져요. 나도 엄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래요. 아서는 주먹을 불끈 쥐고 씩씩하게 말했다. 그래, 아서. 너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엘레노어는 아들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엄마, 나도 공주님처럼 예쁜 드레스 입고 싶어요. 릴리는 엘레노어의 옷자락을 잡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릴리, 우리 나중에 엄마랑 같이 예쁜 드레스 사러 가자. 엘레노어는 릴리를 품에 안고 뽀뽀를 해주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서와 릴리는 엘레노어와 윌리엄에게 동시에 말했다. 엄마, 아빠도 우리 아서, 릴리 많이 사랑해. 엘레노어와 윌리엄은 아이들을 품에 꼭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엘레노어는 런던의 한 갤러리에서 자신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그때 한 노인이 엘레노어의 작품 앞에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혹시 이 작품을 그린 엘레노어 데이비스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노인은 갤러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손님. 엘레노어 데이비스 씨는 제 아내입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죠? 윌리엄이 노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해리 존슨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엘레노어 씨의 아버님, 아서 데이비스 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입니다. 해리 존슨? 그는 알리스테어 핀치 사건 당시 아서를 도와 함께 수사를 했던 전직 형사였다. 아, 해리 존슨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엘레노어는 해리 존슨을 반갑게 맞이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엘레노어 씨, 당신의 작품을 보니 아서 씨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군요. 해리 존슨은 엘레노어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말했다. 모두 아버님 덕분입니다. 아버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엘레노어는 아버지를 회상하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서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엘레노어 씨, 당신은 아서 씨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해리 존슨은 엘레노어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 주었다. 감사합니다, 해리 존슨 씨. 아버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엘레노어는 해리 존슨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그날 밤 엘레노어는 윌리엄과 함께 템스 강변을 거닐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윌리엄, 저 별들 좀 봐. 마치 아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엘레노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 엘레노어, 아버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실 거야. 윌리엄은 엘레노어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윌리엄,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별들을 보며 행복하게 살자. 엘레노어는 윌리엄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했다. 그래, 엘레노어, 우리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자. 윌리엄은 엘레노어의 손을 더욱 꼭 잡고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사랑해, 엘레노어. 나도 사랑해, 윌리엄. 엘레노어는 윌리엄의 품에 안겨 영원한 행복을 꿈꾸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는 항상 아서와 릴리, 두 아이들이 함께할 것이다. 그들은 엘레노어와 윌리엄의 가장 소중한 작품이자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보석과 같은 존재였다. 엘레노어는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고마워요, 여러분. 사랑해요. 엘레노어는 마음속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아버지 아서 데이비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보고 싶어요. 엘레노어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빠. 제가 아빠의 뜻을 이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게요. 엘레노어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다. 엘레노어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세상에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빛의 화가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의 이름은 예술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어느 날 엘레노어는 자신의 갤러리에서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을 위한 강연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노어 데이비스입니다. 엘레노어는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어린 시절 아주 끔찍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고 저 자신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엘레노어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저는 그 끔찍한 사건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림을 통해 제 안의 고통과 슬픔을 희망과 사랑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엘레노어는 자신의 작품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예술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는 그 힘을 세상에 전파하는 빛의 전령입니다. 엘레노어는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에게 자신의 예술 철학을 진솔하게 전달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예술을 통해 마음껏 펼쳐 보이세요. 엘레노어는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여러분의 작품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은 예술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엘레노어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강연이 끝난 후 엘레노어는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과 함께 갤러리 밖으로 나섰다. 엘레노어 선생님, 오늘 강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젊은 예술가 지망생이 엘레노어에게 다가와 말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레노어는 젊은 예술가 지망생에게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훌륭한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젊은 예술가 지망생이 엘레노어에게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여러분 모두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그리고 예술을 통해 세상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엘레노어는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은 엘레노어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엘레노어는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과 함께 런던의 거리를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다. 여러분, 런던은 예술의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갤러리와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위대한 예술가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엘레노어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예술가의 길을 걸으며 세상에 아름다움과 희망을 전파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항상 윌리엄과 친구들이 함께할 것이다. 그들은 엘레노어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그녀의 예술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동반자였다. 엘레노어는 그들과 함께 앞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고마워요, 여러분. 사랑해요. 엘레노어는 마음속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세월이 흘러 엘레노어와 윌리엄은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그들의 첫째 아들, 아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고, 둘째 딸, 릴리는 엘레노어가 가장 좋아하는 꽃에서 이름을 따왔다. 아서, 릴리, 이리 와보렴. 엄마가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게. 엘레노어는 아이들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옛날 옛적에 아주 먼 나라에 아름다운 공주님이 살았어요. 엘레노어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사건들을 동화처럼 각색해서 들려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쁜 마법사가 나타나서 공주님을 납치해갔어요. 엘레노어는 알리스테어를 나쁜 마법사로 자신을 아름다운 공주로 묘사했다. 하지만 용감한 왕자님이 나타나서 공주님을 구해주었어요. 엘레노어는 윌리엄을 용감한 왕자로, 자신을 구해준 형사 데이비스를 요정 데모로 묘사했다. 그리고 공주님과 왕자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엘레노어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엄마, 그 공주님이 혹시 엄마예요?
아서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엘레노어에게 물었. 맞아, 아서. 그 공주님은 바로 엄마야. 엘레노어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와, 엄마. 정말 멋져요. 나도 엄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래요. 아서는 주먹을 불끈 쥐고 씩씩하게 말했다. 그래, 아서. 너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엘레노어는 아들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엄마, 나도 공주님처럼 예쁜 드레스 입고 싶어요. 릴리는 엘레노어의 옷자락을 잡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릴리, 우리 나중에 엄마랑 같이 예쁜 드레스 사러 가자. 엘레노어는 릴리를 품에 안고 뽀뽀를 해주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서와 릴리는 엘레노어와 윌리엄에게 동시에 말했다. 엄마, 아빠도 우리 아서, 릴리 많이 사랑해. 엘레노어와 윌리엄은 아이들을 품에 꼭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엘레노어는 런던의 한 갤러리에서 자신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그때 한 노인이 엘레노어의 작품 앞에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혹시 이 작품을 그린 엘레노어 데이비스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노인은 갤러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손님. 엘레노어 데이비스 씨는 제 아내입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죠? 윌리엄이 노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해리 존슨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엘레노어 씨의 아버님, 아서 데이비스 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입니다. 해리 존슨? 그는 알리스테어 핀치 사건 당시 아서를 도와 함께 수사를 했던 전직 형사였다. 아, 해리 존슨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엘레노어는 해리 존슨을 반갑게 맞이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엘레노어 씨, 당신의 작품을 보니 아서 씨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군요. 해리 존슨은 엘레노어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말했다. 모두 아버님 덕분입니다. 아버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엘레노어는 아버지를 회상하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서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엘레노어 씨, 당신은 아서 씨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해리 존슨은 엘레노어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 주었다. 감사합니다, 해리 존슨 씨. 아버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엘레노어는 해리 존슨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그날 밤 엘레노어는 윌리엄과 함께 템스 강변을 거닐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윌리엄, 저 별들 좀 봐. 마치 아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엘레노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 엘레노어, 아버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실 거야. 윌리엄은 엘레노어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윌리엄,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별들을 보며 행복하게 살자. 엘레노어는 윌리엄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했다. 그래, 엘레노어, 우리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자. 윌리엄은 엘레노어의 손을 더욱 꼭 잡고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사랑해, 엘레노어. 나도 사랑해, 윌리엄. 엘레노어는 윌리엄의 품에 안겨 영원한 행복을 꿈꾸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는 항상 아서와 릴리, 두 아이들이 함께할 것이다. 그들은 엘레노어와 윌리엄의 가장 소중한 작품이자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보석과 같은 존재였다. 엘레노어는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고마워요, 여러분. 사랑해요. 엘레노어는 마음속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아버지 아서 데이비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보고 싶어요. 엘레노어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빠. 제가 아빠의 뜻을 이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게요. 엘레노어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다. 엘레노어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세상의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빛의 화가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의 이름은
예술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어느 날 엘레노어는 자신의 갤러리에서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을 위한 강연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노어 데이비스입니다. 엘레노어는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어린 시절 아주 끔찍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고 저 자신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엘레노어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저는 그 끔찍한 사건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림을 통해 제 안의 고통과 슬픔을 희망과 사랑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엘레노어는 자신의 작품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예술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는 그 힘을 세상에 전파하는 빛의 전령입니다. 엘레노어는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에게 자신의 예술 철학을 진솔하게 전달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예술을 통해 마음껏 펼쳐 보이세요. 엘레노어는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여러분의 작품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은 예술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엘레노어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강연이 끝난 후 엘레노어는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과 함께 갤러리 밖으로 나섰다. 엘레노어 선생님, 오늘 강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젊은 예술가 지망생이 엘레노어에게 다가와 말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레노어는 젊은 예술가 지망생에게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훌륭한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젊은 예술가 지망생이 엘레노어에게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여러분 모두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그리고 예술을 통해 세상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엘레노어는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은 엘레노어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엘레노어는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과 함께 런던의 거리를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다. 여러분, 런던은 예술의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갤러리와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위대한 예술가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엘레노어는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에게 런던의 예술 명소들을 소개시켜 주었다. 여러분, 런던의 예술혼을 마음껏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여러분의 작품에 담아보세요. 엘레노어는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에게 런던에서의 예술적 경험을 마음껏 즐기라고 격려했다. 네, 선생님. 런던에서의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은 엘레노어의 말에 벅찬 감동을 느꼈다. 엘레노어는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과 함께 런던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런던을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은 제게 큰 기쁨이자 영광이었습니다. 엘레노어는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에게 작별 인사를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야말로 선생님과 함께 런던을 여행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은 엘레노어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여러분, 앞으로도 예술가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세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작별 인사를 합시다. 엘레노어는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어 주었다. 네, 선생님. 저희도 선생님과의 만남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도 엘레노어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다. 엘레노어는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과 헤어진 후 윌리엄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오늘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윌리엄은 엘레노어에게 다정하게 물었. 윌리엄, 그들은 정말
열정적이고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나도 다시 한번 예술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게 되었어요. 엘레노어는 윌리엄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예술가이자 멘토야, 엘레노어.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윌리엄은 엘레노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 윌리엄. 당신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거야. 엘레노어는 윌리엄의 손을 잡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자. 윌리엄은 엘레노어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래, 윌리엄. 우리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자. 엘레노어는 윌리엄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는 항상 아서와 릴리 두 아이들이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은 엘레노어와 윌리엄의 가장 소중한 작품이자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보석과 같은 존재였다. 엘레노어는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고마워요, 여러분. 사랑해요. 엘레노어는 마음속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아버지 아서 데이비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보고 싶어요. 엘레노어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빠. 제가 아빠의 뜻을 이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게요. 엘레노어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엘레노어는 어느덧 70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남편 윌리엄과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들 아서, 딸 릴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함께 있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손주들은 엘레노어에게 직접 그린 그림과 꽃다발을 선물하며 그녀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고맙다, 얘들아. 할머니는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구나. 엘레노어는 손주들을 꼭 안아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느새 중년이 된 아서와 릴리도 엘레노어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고맙다,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엄마는 더 바랄 게 없구나. 엘레노어는 아들과 딸의 손을 잡고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윌리엄은 엘레노어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키스를 선물했다. 고마워요, 윌리엄. 당신과 함께한 세월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엘레노어는 윌리엄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엘레노어 가족은 런던의 한 레스토랑에서 그녀의 70세 생일을 기념하는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엘레노어, 70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네. 어느새 백발의 노인이 된 해리 존슨도 파티에 참석하여 엘레노어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해리,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거예요. 엘레노어는 해리 존슨과 반갑게 포옹을 나누었다. 엘레노어, 생일 축하해. 내 작품들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 어느새 중년의 화가가 된 올리비아도 파티에 참석하여 엘레노어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올리비아, 와줘서 고마워. 내 작품들도 잘 보고 있어. 너도 훌륭한 예술가가 되었더구나. 엘레노어는 올리비아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엘레노어, 당신의 삶은 한편의 영화처럼 감동적이고 아름다워요. 윌리엄은 엘레노어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윌리엄. 당신과 함께였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엘레노어는 윌리엄의 손을 꼭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 이제 케이크를 자를 시간입니다. 아서가 생일 케이크를 들고 엘레노어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촛불 끄세요. 손주들이 엘레노어에게 촛불을 끄라고 재촉했다. 그래, 얘들아. 할머니가 촛불을 불어서 끌게. 엘레노어는 촛불을 불어서 끄고 가족들과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손주들이 엘레노어에게 뽀뽀를 해주었다. 그래, 얘들아. 할머니는 너희들과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단다. 엘레노어는 손주들을 꼭 안아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파티가 끝난 후 엘레노어는 윌리엄과 함께 템스 강변을 거닐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윌리엄, 저 별들을 좀 봐. 마치 아빠가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아. 엘레노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 엘레노어, 아버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실 거야. 윌리엄은 엘레노어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윌리엄,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별들을 보며 행복하게 살자. 엘레노어는 윌리엄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했. 그래, 엘레노어. 우리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자. 윌리엄은 엘레노어의 손을 더욱 꼭 잡고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사랑해, 엘레노어. 나도 사랑해, 윌리엄. 엘레노어는 윌리엄의 품에 안겨 영원한 행복을 꿈꾸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엘레노어는 윌리엄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 엘레노어, 당신은 진정한 예술가였고 훌륭한 어머니였고 최고의 아내였습니다. 윌리엄은 엘레노어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어머니의 사랑과 가르침,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서와 릴리는 엘레노어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손주들은 엘레노어의 영정사진에 뽀뽀를 하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엘레노어는 떠났지만 그녀의 작품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사랑과 헌신은 가족들과 친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엘레노어 데이비스, 그녀는 빛의 화가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였고 사랑의 전령으로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삶은 한편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과 같았다. 그리고 그 예술 작품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잘 가요, 엘레노어. 당신의 삶은 진정 아름다웠습니다. 해리 존스는 엘레노어의 묘비 앞에서 조용히 읊조렸다. 안녕, 엘레노어. 너의 예술로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을 거야. 올리비아는 엘레노어의 묘비에 붉은 장미 한 송이를 바쳤다. 편히 쉬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서와 릴리는 엘레노어의 묘비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사랑해요. 손주들은 엘레노어의 묘비에 뽀뽀를 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잘 가요, 엘레노어. 나의 사랑, 나의 아내, 나의 영원한 뮤즈. 윌리엄은 엘레노어의 묘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내겐 축복이었어. 사랑하오, 엘레노어. 윌리엄은 엘레노어의 묘비에 키스를 하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Они еще долго сидели все вместе, обсуждая планы на лето, смеясь и наслаждаясь обществом друг друга. И каждый из них понимал, что это и есть настоящее счастье — быть вместе, быть семьей. А где-то далеко, на холодном севере, Дэвид сидел в одиночестве в своей маленькой комнатушке и смотрел в окно на бескрайнюю, снежную равнину. Он пытался забыть прошлое, начать новую жизнь, но это у него плохо получалось. Воспоминания то и дело возвращали его в Нью-Йорк, в тот дом, где он когда-то был счастлив. Он вспоминал смех Эмили, веселые игры с сыновьями, уютные вечера в кругу семьи, и с каждым воспоминанием боль в его душе становилась все сильнее. Он понял, что совершил самую большую ошибку в своей жизни, что променял настоящее счастье на мимолетное увлечение. И теперь ему предстояло жить с этим грузом до конца своих дней. Он закрыл глаза и в который раз уже представил, как с Милли Майкл и мальчишки весело проводят время вместе, как они смеются, играют, строят планы на будущее. И от этого представления ему стало еще больнее, еще горше. Он знал, что никогда не сможет вернуть прошлое, что никогда не сможет искупить свою вину. И все, что ему оставалось, это жить дальше. Нести свой крест, пытаясь хоть как-то заглушить боль утраты и голос совести, который никогда не умолкнет. А далеко на юге, в солнечной Калифорнии, Дженнифер, одетая в дорогой пеньюар, лениво просматривала ленту новостей в своем телефоне. Ее новый ухажер, богатый бизнесмен, ради которого она и бросила Дэвида, еще спал в их роскошной спальне. Наткнувшись на статью о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м вечере, который устраивала Смилли, Дженнифер поморщилась. На фото, прикрепленном к статье, Смилли, сияющая и красивая, стояла рядом с Майклом, а вокруг них бегали трое счастливых мальчишек. «Ишь ты», — пробормотала Дженнифер, устроилась все-таки.
А еще говорила, что любит Дэвида. Лицемерка. Она с досадой швырнула телефон на кровать и направилась в ванную, чтобы привести себя в порядок перед выходом в свет. Ей нужно было блистать. Ей нужно было покорять новые вершины, завоевывать новых мужчин. Она уже почти забыла о Дэвиде. Он был для нее лишь эпизодом, ступенькой на пути к ее цели. И она не жалела о том, что произошло. В конце концов, она всегда добивалась своего. А Дэвид... Что ж, Дэвид был сам виноват в своих бедах. Она посмотрела на свое отражение в зеркале, довольно улыбнулась и вышла из ванной, оставив позади себя шлейф дорогих духов. Она шла по жизни, не оглядываясь назад, не сожалея о прошлом. Ведь впереди ее ждали новые победы, новые трофеи, новая, еще более роскошная жизнь. А где-то там, далеко, в заснеженной дали, одинокий человек продолжал свой путь, неся в душе тяжелый груз вины и сожаления. И не было ему ни прощения, ни забвения. Увелин Джонсон, миниатюрная женщина лет 65 с проседью в темных волосах, нервно теребила край своей элегантной шали. Ее некогда яркие карие глаза, теперь подернутые дымкой тревоги, были прикованы к экрану ноутбука, на котором мигало непрочитанное электронное письмо. Уже неделю ее мучили анонимные послания, порочащие честь ее зятя Дэвида. У них утверждалось, что Дэвид, муж ее единственной дочери Эмили, ведет двойную жизнь и изменяет ей. Увелин, пережившая в молодости горькое предательство мужа, болезненно реагировала на эти обвинения. Она вырастила Эмили одна, вложив в нее всю душу, и больше всего на свете боялась, что дочь повторит ее судьбу. «Нет, только не это», — шептала она, проводя рукой по серебрящимся вискам, «и я не допущу, чтобы история повторилась». Живя одна в своей уютной квартире в самом сердце шумного Нью-Йорка, Увелин чувствовала, как в ее душе зреет решимость. Она не могла сидеть сложа руки, пока счастье ее дочери, казалось, висит на волоске. Она должна была во всем разобраться, докопаться до правды, какой бы горькой она ни оказалась. Но как? Увелин была далека от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от этих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о которых только и говорила молодежь. Ей нужен был кто-то, кто мог бы помочь, кто-то, кто разбирается во всех этих хитросплетениях виртуального мира. Вспомнив о своем старом друге, Майкле, который когда-то работал в полиции, Увелин решила обратиться к нему за советом. Майкл хоть и был на пенсии, но все еще сохранял связи в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ах и, возможно, смог бы подсказать, как действовать в такой деликатной ситуации. «Майкл», — дорогой голос Увелин дрожал, когда она говорила в трубку, «мне нужна твоя помощь. Тут такое дело. Кажется, Дэвид не верен Смиле». Она вкратце обрисовала ситуацию, умолчав, правда, об анонимных письмах, опасаясь, что Майкл сочтет ее параноиком. Выслушав, Майкл обещал помочь и посоветовал обратиться к частному детективу Чарльзу Беннетту, известному своей безупречной репутацией и умением распутывать самые сложные дела. Чарльз — настоящий профессионал, а Увелин убеждал ее Майкл. Он сможет выяснить,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на самом деле. Увелин, хоть и сомневалась, все же решила последовать совету друга. Она нашла в интернете сайт детективного агентства Чарльза и, переборов волнение, записалась на прием. А назначенный день к Увелин, одетая в свое лучшее платье, с тщательно уложенными волосами, стояла перед дверью офиса Чарльза Беннетта. На табличке рядом с дверью значилось «Беннет Ко. Investigations». Собравшись с духом, она постучала. Дверь открыл высокий, статный мужчина лет 60 с аккуратно подстриженной седой бородкой и проницательным взглядом серых глаз. Его седина, казалось, не старила, а наоборот придавала ему особый шарм. «Мистер Беннет?» — робко спросила Увелин. «Да, это я. А вы, должно быть, миссис Джонсон». Мужчина улыбнулся, и в уголках его глаз заиграли лукавые морщинки. Чарльз пригласил Увелин в свой кабинет, обставленный со вкусом и респектабельностью. На стенах висели дипломы и сертифика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его квалификацию, а на массивном письменном столе царил идеальный порядок. Пока Увелин устраивалась в удобном кресле, Чарльз внимательно ее рассматривал, словно изучая. «Итак, миссис Джонсон», — начал он, когда они оба уселись, «расскажите мне, что вас ко мне привело?» Увелин, немного смущаясь, поведала ему о своих подозрениях, об анонимных письмах, о своем страхе за счастье дочери. Чарльз слушал очень внимательно, не перебивая, лишь изредка задавая уточняющие вопросы. Закончив свой рассказ, Увелин с надеждой посмотрела на детектива. «Вы мне поможете?» Чарльз кивнул. «Конечно, миссис Джонсон. Я сделаю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выяснить правду. Но вы должны понимать, что слежка — дело деликатное. И не всегда результаты оказываются такими, каких мы ждем. Я понимаю», — вздохнула Увелин. «Но я должна знать, что происходит.
Я не могу допустить, чтобы моя дочь страдала так же, как я когда-то». И она рассказала Чарльзу историю своего неудачного брака. О том, как муж ей изменял, как она, слепо веря ему, долгое время закрывала глаза на правду и как, в конце концов, ей пришлось одной поднимать дочь. Чарльз сочувственно покачал головой. «Мне жаль, что вам пришлось через это пройти, миссис Джонсон. Но, уверяю вас, мы приложим все усилия, чтобы пролить свет на эту ситуацию. Для начала мне нужно знать все о распорядке дня вашего зятя, его привычках, круге общения». Увелин подробно описала все, что знала о Дэвиде, о его работе инженером-строителем, о его увлечениях, друзьях. Чарльз тщательно записывал каждое слово, словно собирая по крупицам портрет человека, за которым ему предстояло установить наблюдение. После встречи с детективом Жвелин почувствовала некоторое облегчение.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теперь она была не одна в своей борьбе за правду. Чарльз внушал доверие. 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и уверенность успокаивали.